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환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혹시 늦잠 잘까봐 긴장해서 그런지 잠을 좀 설치기도 했는데요. 평소 주변에 보면 잠이 늘 부족하다, 숙면을 못 취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한 글로벌 수면 솔루션 브랜드가 전 세계 12개국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2개국 평균 수면 시간인 7.16시간에 못 미치는 데다가 수면의 양이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각각 5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30%를 좀 넘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답변도 다른 나라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날이 생겼나 봅니다. 오늘이요,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일 많이 하고 바쁘게 사는 걸로 유명한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엔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죠.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잠 좀 자고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월 1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팩트 연구소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최근 태국 치앙마이의 대기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모빌리티 시장은 지금 이라는 시간을 통해 저가형 전기차 시장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요,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앞두고 여러분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추첨을 통해서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죠.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족들의 성지, 한 달 살기 명소다 해서 인기를 끄는 곳 중 하나인데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이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치앙마이가 요즘요, 공기 질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의 뉴스 팩트 연구소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팩트 연구소 오늘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건가요? 오늘은 2가지 주제를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치앙마이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주제고요. 네. 두 번째는 산불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치앙마이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가 저렴하고 살기 좋아서 한 달 살기 하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현실이 네.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치앙마이 하면 대부분 이제 1년 내내 공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계절이 굉장히 이 산불, 연기, 미세먼지, 공기질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립환경위원회가 북부 지역 17개 주에서 4월 말까지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 태국 북부 지역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이 지역이 산이 높고 산세가 험해서 전통적인 그 화전 방식, 산림에 불을 질러가지고 개간을 하는 네네.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지금 철이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화전을 일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오래된 얘기네요. 근데 우리 성 기자가 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경험을 직접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한 3년 반 정도 살다 왔는데요. 네. 제가 치앙마이를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공기는 좋았습니다. 지금 요즘 이 3, 4월에 다녀온 게 아니라서요.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그때? 그때는 11월쯤에 갔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예. 고산지대라서 굉장히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요. 낮에는 물론 좀 덥긴 하지만 높은 산 위에 도이스텝이라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이 계단이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끝도 없이 올라가면 치앙마이 시내가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는데 하얀 구름, 파란 하늘, 쨍한 햇빛, 굉장히 이렇게 사진 같은 풍경입니다. 이야, 공기가 네. 엄청나게 좋았던 때였어요. 근데 매년 요맘때는 이 태국 전국적으로 대기 오염이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방콕에서 살았는데요. 네. 방콕도 치앙마이만큼은 아니지만 이 계절이 되면 연기 냄새가 그 공기 중에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시야도 굉장히 뿌옇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디서 불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요. 예. 근데 그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이맘때 이런 연기 문제, 공기질 오염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태국의 까세사 대학이라고 좀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도시 외곽 지역의 농업 활동 중에 일어나는 소각행위가 이 방콕 지역의 대기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속각행위를 예전부터 과거부터 해왔을 텐데 늘 이맘때 그럼 치앙마이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12월부터 4월까지 건기인데다가 화전을 일구기 때문에 그 연기가 이 대도시 지역으로 네.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공기질이 나빠지는데요. 방콕은 굉장히 교통 체증으로 좀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좀 공기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서울보다 공기가 좋은 편입니다. 방콕이요? 왜냐하면 예. 서울은 이 분지 형태의 도시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공기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방콕은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를 달려야지 작은 언덕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평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우기에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굉장히 소나기가 세차게 퍼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공기가 섞이는 층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걸 대기 혼합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돼도 많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오염도는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콕, 태국의 이 공기질이 이슈가 되는 날은 굉장히 좀 특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맘때 좀 소각행위가 빈번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곤 하잖아요. 어제만 해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단순히 산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게 초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네. 화재가 나면 연소 산화물이 발생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하고 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세먼지이죠. 근데 산불은 일반 화재보다 주민들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2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평소에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좀 약간 굵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말고 미세먼지 농도도 네. 평소에 9배 정도로 굉장히 치솟았고요.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먼지 입자도 일반 화재보다 더 작아서 건강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재작년 3월 울진 산불 당시에 대기질을 관측을 해봤는데요. 극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까지 관측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나무와 잎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타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산불 지역에서는 반드시 방진 기능을 가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은 물론 진화대원들도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진화 체계와는 별도로 산불 지역 주민과 대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이런 상황에서 태국 당국은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이 인공강우 선진국입니다. 의외죠. 네. 1970년대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했고요. 동북부 지방에 가뭄이 들면 자주 인공강우를 실시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서 인공강우를 실시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했는데, 아직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앙마이 지방정부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산에 있는 낙엽을 끌어모아서 산불 위험을 낮추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대했던 게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잠깐이나마 해봤거든요.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팩트연구소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얼마 전에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이 얘기는 없고 지금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차량 조립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는데, 그런데 머지않아서 전기차 가격이 뚝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필요 없는 저가형 전기차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 처음 들었는데 네.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는 차량 조립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전기차 가격보다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니까 생산 비용을 좀 줄이면 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조립 과정에서의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또 고민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의 이익을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위에서 판단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원하잖아요. 이것저것. 네. 그 차 살 때 뭐 이것저것 원하지 않으세요? 일단 차를 산 지가 오래되긴 하는데 원하죠. 뭐 원하시잖아요. 뭐 원하죠. 썬루프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있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썬루프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세요? 썬루프요? 네. 사실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비 올 때 뭐 그걸 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감성을 원해서 하는 건데. 차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네. 참 원하는 사양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썬루프가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지붕을 보면 들어갈 때는 이제 이 들어갈 자리를 뚫어놓고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찍으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다. 썬루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과정에 불필요한 비용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제 테슬라의 판단이었던 거죠.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게 제 느낌에는 그냥 조금 줄이는 게 아니고 막 절반으로 줄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지으면 네. 그 안에 수많은 조립 공정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공장을 가보면 생각보다 공정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네. 바깥에서 이미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주를 맡기는 건가요? 아니죠. 바깥에 부품 공장에서 이미 자동차로 따지면
앞에 모양이 다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뒤에가 다 달려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들어오면 이제 차체가 붙여지고 유리 달리고 타이어 붙이고 배선 붙이고 이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공정이 많다 보니까 다 내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는 공정 자체가 단순해지니까 이것도 다 안으로 갖고 들어오자.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류 비용이 저렴해지게 되죠. 그 비용도 아껴서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테슬라가 좀 이렇게 위기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런 전략들을 막 내놨던 건가요? 뭐 반값 하겠다 이러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위기는 늘 겪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금은 전기차를 보조금 줘서 보급을 하잖아요. 네네. 오선 아나운서가 전기차 산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보조금이 없다고 한다면 사시겠어요? 냉정하게 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은 안 사요. 근데 이제 혹시나 네. 내가 전기차를 사야 될 시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조금이 그 당시에 사라졌다.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전엔 다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끝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전기차 가격이 비싸가지고 잘 안 살 텐데 그럼 그때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가격을 미리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원가를 줄여놔야 그때 가서 정부가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는 보조금 안 줘도 그 값에 팔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폭스바겐 그룹이 쉽게 말하면 3천만 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를 2025년에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야.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25,000 미만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줄이는 거예요. 네. 폭스바겐이 그렇게 얘기했고 테슬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일본도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좀 약하지 않나요? 전기차? 많이 못 들어봤어요 사실. 왜냐면 안 만드니까 잘 안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잠재력이 있죠. 워낙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을 잘 번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만들어 팔겠다라고 작심을 했어요. 네, 이미 했고 이제 앞으로 진출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KBS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는 글로벌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뭐 어디든 전 세계를 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항상 한국이 가면 일본 차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차가 먼저 앞서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똑같이 이제 일본의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이나 인도에는 근데 이미 좀 싼 전기차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옛날에 그 인도에 가보시면 그 타타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엄청 타타 큰 그룹 아닙니까? 자동차가 지금의 제규어 랜드로버를 인수하는 회사죠. 근데 타타 자동차의 그 회장이 어느 날 도로를 지나가다가 비가 내리는데 그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그 조그만 그 바이크를 타면서 비 맞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도의 국민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나노입니다. 나노. 나노. 250만 원짜리 차. 실패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25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만 합니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수년이 흘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도에서는 워낙 3륜차가 많고 그다음에 바이크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인도의 스모그 현상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가를 투입한 거죠. 그런데 그런 차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먼저 수요가 발생을 하죠. 아직까지 해외로 못 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이제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확보가 되고 제품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동남아에 바이크 엄청 타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막 수출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 거죠. 중국은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이제 똑같이 이런 얘기하면 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어.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제품 자체가 앞서 있다기보다는 전기 자동차로 사람들의 삶을 꾸리는 그 라이프, 그 인프라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뭐 충전소나 이런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용의 행태가 활성화됨으로써 제품이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제 한국은 아직 전기차 멀었다.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했죠.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곧 따라갈게. 그런데 양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질적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동안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던 일본도 이제 가세를 하고 네. 중국, 일본, 뭐 미국은 원래 잘했고 미국이 잘한 건 아니에요. 미국도 못해요. 그래요? 네.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만 잘하는 거죠. 아, 또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1년에 만드는 생산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만 대 조금 안 되는데 100만 대가 안 된다고요? 1년에? 그렇죠. 120만 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가 한 400만 대 정도 만듭니다. 500만 대 정도.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앞으로 우리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을 지배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IRA를 한 거잖아요. IRL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쉽게 말하면 무역보호법이죠. 미국 전기차는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미국인을 위해서 만들 때만 보조금 주겠다. 네. 거의 뭐 링컨 수준이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유럽에서도 원자재법을 만들고 유럽도 똑같이 유럽 사람이 의해서 유럽에서 유럽인을 위한 차를 만들 때 보조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자동차 초창기에 유럽에서 개발이 됐지만 대량 생산하고 활성화시킨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자동차 주도권을 안 뺏기겠다. 감히 중국이 전기차를 앞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전기차도 미국이 주도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IRA 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거죠?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죠.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이것이 미국에 많이 되면 우리는 좋고 또 뭐 인도에 많이 되면 좋고 또 중국에 많이 되면 좋은 건데 이제 큰 나라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많이 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럼요. 예. 전쟁이에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국가 간의 외교 전쟁이라고. 우리 저 자동차 전쟁은 더 심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 큰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그 기업들이 싼 전기차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당연히 되는 그래가야죠.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 값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빠졌을 때를 고민해야 될 텐데 이 보조금 빠져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안 사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사한테 벌금을 부과합니다. 당신들이 자동차를 팔 때 세 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안 되면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강제로 팔게 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로 만드는데 시장에서 안 팔려. 그럼 그대로 손해를 입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KBS에서 방송을 24시간 해라. 안 하면 벌금 매긴다.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보조금이 좀 있어야 네. 좀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없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중국이나 유럽에선 없어졌다고 이러던데. 한 10년 줬어요. 보조금을요? 네, 끊임없이 주다 보니까 보조금에 의해서 인간은 그 이익의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면 안 살라 그래요. 그리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보조금 주니까 적당히 만들어서 보조금을 이익으로 삼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은 뭐 저희 같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해요? 진짜? 인간은 똑같아요. 이익에 대한 욕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 개발 안 하니까 이제 정부가 그럼 보조금 안 줄게라고 해서 니네가 기업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 때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거 가지고
해외로 나가 수출하세요. 라고 하는 벌금은 거죠. 그대로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어떻게 돼요? 해야죠, 열심히. 벌금 안 맞아야 되고 네. 차는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보조금을 절반은 없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앴어요. 그럼 최근에 이제 북유럽,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쪽은 똑같이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사세요. 만약에 안 사시면 제조사한테 벌금 물리겠습니다. 그러니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우리 가격 낮췄으니까 제발 좀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있나요? 반값 전기 좀 우리 싸게 해마다 나오나요? 네. 해마다 보조금 줄어요. 우리도. 아, 이거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네. 왜냐하면 아니 우리 세금을 언제까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줄이면 내년에 만약에 보조금이 없어졌다 또는 올해 없어졌다. 전기차 판매는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오승훈 아나운서 사시겠어요? 아까 말씀 주셨어요. 안 산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확 줄이지 못하고 아. 조금씩 줄여서 언젠가는 없애야죠. 왜냐하면 안 되는데. 보조금이 아닌 시장은 네. 진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마다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이라도 꼭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안 나오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빌리티 신소비 시간이었고요. 저가형 전기차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늘 어떻게 많이 팔 건가, 이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너 시간대와 초점을 좀 리모델링한 코너인데요. 마케팅 아이디업.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민지영 대표님은 어떤 쪽의 마케팅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 고객분들한테 이를 통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지표나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를 또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해서 또 어떻게 잘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네. 특히 또 데이터가 많은 금융권이라든지 또 소비자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관심 있는 소비재 분야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여기는 근데 전략 변화가 엄청 빠른 데 아닙니까? 마케팅 막 이런 데. 네, 정신이 없어 죽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하루가 또 다르게 변화하는 분야기도 하고요. 데이터나 마케팅 모두 마찬가지고 네, 기술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특히 소비자분들의 취향이
네, 또 매일매일 바뀌고 또 다양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더 변화가 빨라진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된 전략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요? 어떤 전략이길래 요즘 시대에 딱 관심을 받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뭐 장난감과 같이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산업군으로 변형을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사과 하나를 먹을 때에도 아침에 그냥 잘라서 먹기도 하고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도 하고 잼도 만들고요. 뭐 요리에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활용을 하는 것이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전략의 정의입니다. 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눴을 때도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문화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네, 초기의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한 드라마를 케이블 TV에서도 방송하고 OTT 서비스나 온라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 이렇게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뭐 유통 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것,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원작을 활용하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즘에는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배경과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 산업 말고도 어떤 게? 네. 네. 뭐 캐릭터 산업에서 그 발전을 한 게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이모티콘 사업, 그리고 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에도 금융권에서는 뭐 한 4, 5년 됐긴 했습니다만 캐릭터 하나 때문에, 네, 모바일 메신저에 있는 캐릭터 하나 때문에 카드를 발급한 소비자들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되는 네, 사례였고, 이후 금융권에서 너도나도 또 캐릭터 저작권을 소유한 기업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네, 캐릭터 카드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던 웹툰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는 2022년에만 45편이나 방영이 될 정도로 네,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의 새로운 장르, 이런 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다 웹툰 기반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 카드를 발급받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마케팅에 그러네요. 네, 영향을 쓰지는 많이 받습니다. 않았어요, 근데. 네. 근데 해외에서도 이런 마케팅이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본이 캐릭터 산업이나 그쵸. 또 네. 게임 산업에 굉장히 강자이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로 뭐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리본 달린 고양이 캐릭터 아시죠? 리본 달린 고양이? 혹시 아시나요? K로 잠깐만요. 시작하는. 그 네. 약간 분홍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알죠.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S사는 캐릭터 외에도 수십여 종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당 6천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문구용품이나 생활용품과 같이 소비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 카페, 레스토랑, 최근에는 뭐 캐릭터 컨셉의 놀이동산까지 없는 게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 게임 캐릭터로 꾸민 놀이동산 역시 매출 효자 상품인데 우리가 이 테마파크 놀이동산에 방문을 하면 내가 직접 게임 속 캐릭터가 돼서 카트를 운행할 수도 있고요. 카트로 지금 네. 추측이 됩니다. 네. 떼렌 잘 알고 계시네요. 좋아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특수 환경을 낀 다음에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이야.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또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략을 활용했을 때 약간 소비자들이 느끼는 뭐랄까요? 좀 좋은 점? 네.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이미 웹툰을 봤던 소비자다라고 했을 때 드라마로 방영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대감이 관심이 가고 네. 드라마라는 장르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공연은 신작의 경우에 사실 해당 작품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면 작품의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얻는 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좀
아무리 다른 장르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 네. 이렇게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는 또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지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작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변화도 없이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 기업들은 그러면 왜 이 전략에 관심을 갖고 활용을 많이 하는 건가요? 일단은 기업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건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적고 매출이 크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이런 그 전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마케팅 비용과 홍보 비용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제품을 활용해서 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그 요구 사항이 다양해져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같지만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의 컬러를 바꿔서 수만 가지의 취향을 내가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는 가전 업체들처럼 기업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듯한 효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냉장고 얘기하니까 먹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게요. 의료업계에서도 이걸 써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료업계가 연구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한 치료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재료들을 다른 목적으로도 다른 수술에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육이나 복벽과 같이 조직을 재건하는 데 활용했던 티슈덤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를 피부 이식할 때도 활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할 때는 사체의 피부를 활용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근육 재건에 쓰던 재료를 활용을 하게 됐고요. 나아가서 요실금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에도 이 하나의 소재를 활용해서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의료 시장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런 전략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핵심이 기존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게임만을 플레이했던 소비자를 영화 관람객으로 또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고 만화책만 읽던 소비자들을 시청자로 끌어들이는 거부감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한 지 약 10년 가까이 된 중견 모델을 하나의 차종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내놓았는데 초기에는 오래된 모델이라서 지겹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캠핑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차박을 꿈꾸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해서 운전석과 보조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적재 공간으로 채우면서 트럭을 영업용으로 구매하기 부담되는 자영업자 고객군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사례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틀에서 이렇게 타겟에 맞는 제품으로 간단한 변화를 주고 똑같은 제품으로 지겨움을 주는 것보다는 이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잘 맞춰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1065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출근길과 함께 합니다. 주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습니다만 이번 주는 출근해야 한답니다.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온 게 느껴지네요. 유동인구가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봄이 왔고 곧 여름이 오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출근을 다 하셨는지 아닌지 아직도 가는 길인지 궁금한데 출근을 이렇게 빨리 대단하십니다. 주말 푹 쉬길 바라고요. 또 우리 3345님 저는 이번 주말 친구랑 친구 고향인 군위로 쑥이랑 쓴바귀 봄나물 뜯으러 가기로 했어요. 한적한 시골 들판은 봄만 되면 자주 가는 저의 힐링 장소입니다. 하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딜 가든 여러분 산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에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성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을, 일반 가구는 동당 700만 원까지 지원하니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원하신다.